때인가요? 아니 그거는 1985년 4년도 나중에 복학생 된 뒤에 네, 복학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살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는 1년 1년 만기 출소. 53 인천 때는 나와 안 있었죠. 잡혀갔지. 아니, 그때는 53 인천이 86년. 그때 나와 있었지. 86년 5월 3일. 86년. 제가 그때 민통년에 있었거든요. 그 53 인천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게 한 1, 20만 모인 거예요. 그 정도 되죠. 엄청 모였죠. 그 넓은 길을 다 온 서울 수도권의 모든 대목꾼들이 다 인천에 결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집회 장소 이제 그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막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저 구석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막 떠들어요. 네. 그 누군가 가서 싹 봤더니 우리 유 작가님이야. 내가? 예.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와 그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어. 우리는 그 전단지 나누다가 사람들이 야, 저기 유심이냐? 유심해 그러는 거야. 몰라 나. 53 인천 현대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갔지 물론. 그때 그거 안 가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53 인천 그때 다 같이 있어가. 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가가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죠. 유시민. 그 돌이 내 뒤를 맞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그때 처음 읽으라고 주는 글과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항소유서였단 말이에요. 예. 그걸 딱 읽고 나서 이제 유시민이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지. 자꾸 머릿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유시민이라는 사진을 확인하고 실망했어요. 저는 조금 더 살이 더 포동포동하고 조금 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을 이미지로 알았어요.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항소 이웃에. 그 네크라소프. 인용. 네. 예. 네크라소프가 유명해져 버렸죠. 예, 그게 제가 어디 해적판으로 나온 그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의 예. 앞부분에 트바로tov스키의 해제 발문 거기서 봤던 걸로 난 기억을 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그 일본 번역자가 붙인 거에 인용돼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러시아 연구자가 메일 보내줘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네크라소프가 쓴 시 중에 신문 열람실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신문 검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노프 왕가죠. 그러니까 러시아 짜르 체제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그 방에서 관리들이 신문 검열 일을 하면서 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을 시로 썼는데 참 슬픈 시예요. 그걸 보면 앞뒤의 구절들을 봐도 거기 한 줄이 나오더라고. 그게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거 진짜 국민교육 헌장 첫째 줄하고 네크라소프의 시기는 잊혀지지 않는 머리에 박혀있는. 지금 이제 대선 아까 이제 처음에 2009년도 불멸의 대선 주자 유시민.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반짝 대선 주자 유시민. 예. 아니 한국 진보의 희망 유시민. 그러면 아니지. 희망이 나던 적이 없지. 아니 실제로 그때 그 지지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그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투사해야 될지가 좀 불확실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그때 정치를 안 할 때고 안희정 이광재도. 씨도 감옥 갔다 와가지고 야인으로 있었고 이광재 씨는 뭐 그 뒤에 지방선거에 나와서 당선됐다가 또 바로 2010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마땅하게 누군가에게 투사할 대상이 없을 때 마침 나는 뭐 그때 상주였으니까 정치 은퇴는 안 하고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제 좀 지명도가 있으니까 복지부 장관도 하고 이래서 거기 투사가 돼가지고 잠깐 나한테 맡겨져 있던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도. 대선 도전했다가 중간에 접은 게 몇 년도죠? 그 2007년. 2007년. 예, 2007년 대선 때 이제 경선 나갔다가 뭐 잠깐 해보고 접었죠. 유세 3차인가 첫 주 유세만 하고. 그때 경선 후보들이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친노는 해보니까 이해찬 쪽으로 다 울산 제주에서 그냥 4등이더라고 합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겠다 싶어서 접었죠. 괜히 했어. 하지 말걸. 아니 근데 그 출범식 돈만 매덕 때 쓰고. 일산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출범식 때 많이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이제 착각했지 그랬어.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늘 흥행에 실패한 적은 없었잖아요.
흥행은 성공하지 돈이 안 남아. 흥행은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남아. 흥행 성공 못한 것도 몇 개 있지. 아니 그때도 접을 때 돈은 좀 남았는데 계속하면 돈을 손해볼까봐 미리 접은 거 아니냐? 아니 계속해야 돈이 더 들어오는데 너무 일찍 접어서 한 3억 적자가 났지 그때. 그때 그거 갚느라고 그 뒤에 몇 년 고생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2009년도에 그렇게 지지율 오를 때 계속 그 대권 주자로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민주당으로 갔겠지. 민주당에 입당을 했겠지. 근데 나는 그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한테 있던 지지율도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였던 그럼 거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정치를 접을 생각을 그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자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안 가고 뭐 대선 도전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좀 제3세력을 이렇게 민주당 왼쪽에 민주노동당보다 좀 외연이 넓은 그런 진보정당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제 국민참여당에 가서 입당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2010년도에 나가고 근데 뭐 선거 한번 계속 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때 심상정 단일화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진표수만큼 사표가 나왔는데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이기고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뭐 GTX-는 되지도 않을 거 사기 공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졌죠. 그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소속구예요.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어쨌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야.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전두엽 발달 때. 그 나이에 네가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재밌어요. 우리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서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다 관장하잖아요.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두엽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네. 뇌가 폭발하는 거야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지. 전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 이제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서석구하고 같이 태국들을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가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계통 그걸만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의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그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아니, 그분도 이게 전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시지 않아요? 그 옛날에 판사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단정하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전두엽이 없었어 거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불임 사건의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두엽에 문제가 없었어.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다른 자아예요. 그냥 이름표가 같은 거지. 아니, 자아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같은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 전두엽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전두엽이 전혀 봉도사는 철이 죽을 때까지 안 들 거야. 계속 갈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이 포항제철에 넣고 싶어 했어요. 철 좀 들으라고. 이것도 아재 개근데 씨.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유 정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자꾸 대선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 읽으라고 주는 글과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항소유서였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읽고 나서 이제 유시민이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지. 자꾸 머릿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유시민이라는 사진을 확인하고 실망했어요. 저는 조금 더 살이 더 포동포동하고 조금 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을 이미지로 알았어요.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항소이유서에. 그 네크라소프 인용. 네크라소프가 유명해져 버렸죠. 그게 제가 어디 해적판으로 나온 그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의 앞부분에 트바로tov스키의 해제 발문 거기서 봤던 걸로 난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된가요? 아니 그거는 1985년 4년도 나중에 복학생 된 뒤에 복학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살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는 1년 만기 출소. 53 인천 때는 나와 있었죠. 안 잡혀갔지. 그때는 53 인천이 86년. 그때 나와 있었지. 86년 5월 3일. 제가 그때 민통년에 있었거든요. 그 53 인천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모였을까? 그게 한 1-20만 모인 거예요. 그 정도 되죠. 엄청 모였어요. 그 넓은 길을 다 온 서울 수도권의 모든 대목꾼들이 다 인천에 결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집회 장소 이제 그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막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저 구석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네 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일본 번역자가 붙인 거에 인용돼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러시아 연구자가 메일 보내줘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네크라소프가 쓴 시 중에 신문 열람실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제목이 신문 검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노프 왕가죠. 그러니까 러시아 짜르 체제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그 방에서 관리들이 신문 검열 일을 하면서 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을 시로 썼는데 참 슬픈 시예요. 그걸 보면 앞뒤의 구절들을 봐도 거기 한 줄이 나오더라고. 그게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거 진짜 국민교육 헌장 첫째 줄하고 네크라소프의 시기는 잊혀지지 않는 머리에 박혀있는. 지금 이제 대선 아까 이제 처음에 2009년도 불멸의 대선 주자 유시민.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반짝 대선 주자 유시민. 예. 아니 한국 진보의 희망 유시민. 그럼요. 아니지. 희망이 나던 적이 없지. 아니 실제로 그때 그 지지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근데 누가 막 떠들어요. 네. 그 누군가 가서 싹 봤더니 우리 유 작가님이야. 내가? 예.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와 그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전단지 나누다가 사람들이 야 저기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그러는 거야. 몰라 난 5.3 현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갔지 물론. 그때 그거 안 가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5.3 인천 그때 때. 다 같이 있었고 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가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유시민 돌이 내 뒤를 맞.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그때